네. 이자가 18%였어요. 당시에 4년만 지나면 2배 돼요. 당시에 12% 정도로 이 대출을 받았어요. 잠깐만요. 이거 지금 앞뒤가 좀 안 맞는데. 그렇죠. 앞뒤가 안 맞죠? 박사님,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유럽 이야기를 더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요. 네네. 그동안에 너무 멀리 많이 돌아다닌 것 같아서 네네. 좀 오래간만에 우리나라 이야기, 조금 옛날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반가운데요. 네, 제가 1972년생인데요. 네. 70년대 우리나라 경제는 어땠을까요? 70년대요? 네, 그래도 좀 한참 성장하던 시기 아니었을까요? 수출도 좀 많이 하고. 그렇죠. 요즘처럼 막 1년에 3% 성장하면 많이 했다. 막 이런 시절 생각해 보면 막 네네. 10몇 %씩 성장하던 시절이었으니까 음. 되게 좋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외부의 시각은 좀 달랐어요. 1983년도에 나온 세계은행 보고서를 보면 1960년부터 81년까지 한 네. 20년 정도에 걸쳐서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1등, 세계 11위였어요. 괜히 1등 하니까 기분은 좋은데 기분은 좋죠. 왠지 안 좋은 거 1등이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안 좋은 거예요. 뭐예요? 요즘에도 많이 나오죠. 이 단어.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예, 인플레이션이 아주 높았습니다. 아, 그래서 이왕 할 거면 세계 1위 해야지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아유, 뭔가 찝찝하네요. 저희가 이제 당시에 70년대 세계 1위를 못했던 이유는 우리보다 그 물가 상승률이 훨씬 더 높았던 남미의 뭐 브라질이라든지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면 그래서 숫자로 보면 경제 성장도 높고 경기도 아주 호황이고 다들 이제 좋았던 시절처럼 보이지만 사실 밖에서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보면 실속 없이 이제 되게 휘청거리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기에 더해 이제 정부의 정책도 70년대 이제 급진적으로 바뀌면서 문제를 더 어렵게 했습니다. 정책의 영향을 좀 받았나 본데 어떤 정책들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1970년대 들어서 우리나라는 이제 중화학 공업 육성에 집중적으로 나섭니다. 뭐 철강, 석유화학, 그렇죠. 조선, 기계. 뭐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대규모 기업들, 세계적인 기업들은 다 이쪽 분야에 있죠. 네. 그러면은 박사님 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딱 해놓고 네. 이게 잘한 일이야, 못한 일이야 할 때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결과죠. 그렇죠, 결과. 예. 근데 이 결과가 잘 나오긴 했지만 정말 천辛만고 끝에 온 국민들의 이 희생과 노력 덕택에 이런 결과를 얻어냈다라는 사실은 저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제 60년대부터 자 이제 수출을 해서 먹고 살자. 네. 수출이 살 길이다라고 해서 당시에 대한민국에서 넘쳐나는 것들은 미숙련 노동력. 뭐 어려운 일은 못하지만 간단한 일은 시키면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미숙련 노동을 통해서 이제 의류, 뭐 가발, 흔히 말하는 이제 경공업 제품을 위주로 이제 성장을 쭉 해왔던 거죠. 그래서 한 10년 정도 해서 경제가 많이 성장을 했는데 70년 들어가지고 이제 정부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면 미싱 돌려가지고 옷 만들던 나라에서 갑자기 큰 배, 자동차 뭐 이런 거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좀 요즘식으로 실감나게 말씀드리면 이제 방글라데시가 갑자기 자동차 기계 산업에 뛰어들겠다라고 선언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정도 체감이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의류를 수출하는 나라는 중국이고요. 네. 2등이 방글라데시입니다. 1년에 옷만 한 400억 달러 이상 팔아치우는 나라예요. 와, 예. 대단하네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제 의류 수출 이만큼 할 만큼 했으니까 네. 이제 우리 뭐 자동차 만들어 팔겠다 이렇게 선언한다고 생각하면 다들 저거 뭐지?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예.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급진적으로 산업을 바꾸려고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다 이유가 있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예나 지금이나 이제 후발 국가들이 따라온다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우리 이제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처음에는 정말 쌌는데 10년 지나고 나니까 많이 인건비가 올라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인건비로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세력이 쫓아오기 전에 이제 다음 산업으로 넘어가자라는 전략이었고요. 근데 이게 사실 말은 멋있는데 참 어렵죠. 네. 둘째는 이제 더 큰 이유죠. 미국이 이제 외교 정책을 변화하면서 더 이상 이제 대한민국의 국방 안보를 지켜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안보는 우리가 스스로 강화해야 되는 상황이 도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중화공업 산업을 이제 육성해야 되는 상황에 내몰린 거죠. 이런 또 배경이 있었군요. 그런데 저는 또 한편으로 궁금한 게 예. 중화공업, 중화산업을 하려면
또 금전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죠. 이때 당시 금전이 좀 받쳐줬었나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정말 돈이 많이 들죠. 우리가 네. 뭐 의류업 그러면은 아 그래 미식 몇 대 갖다 놓고 어떻게든 그렇죠. 하면 돼. 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옷 팔고 가발 만들던 기업들로서는 할 수가 없는 산업이었어요. 그래서 정부는 이제 중화학 산업에 진출한 기업들에게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줘서 이제 이 사업에 진출하도록 독려를 했습니다. 70년대 뭐 해마다 좀씩 바뀌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당시에 1년 정기예금 맡겨놓고 1년 후에 찾는 정기예금 네. 이자가 18%였어요. 당시에. 와, 상상이 안 된다. 예, 18%요? 18%면 받아가지고 그대로 이자 원금 다시 그대로 똑같이 넣으면 4년만 지나면 2배 돼요. 우와. 예. 이런 시절이 있었군요. 이런 시절이 있었죠. 근데 당시에 이제 중화학공업에 진출하겠다고 하는 업체들은 12% 정도로 이제 대출을 받았어요. 잠깐만요. 이거 지금 앞뒤가 좀 안 맞는데. 그렇죠. 앞뒤가 안 맞죠? 예금 이자가 18%인데 네. 대출 이자가 12%면은 네. 이거 은행 입장에서 타산이 안 맞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은행이 자선 사업하는 거죠. 보면.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예금보다 대출 이자가 높아야 되는 거는 은행의 기본이죠. 그죠. 은행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예. 근데 그게 원칙인데 정부가 밀어붙인 거죠. 그래서 대출 이자 12% 지금 만약에 대출 이자 12% 그러면 이제 공소리 나오죠. 아우, 못 네. 견딜 것 같아요. 근데 네. 당시 물가 상승률은 연 20%에 육박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출만 받으면 그 이자 부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보면 오히려 돈 버는 느낌 돈 버는 났겠다. 느낌이 드는 거죠. 보면은. 네. 그래서 정부는 중화학공업 진출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자율도 낮추고 진출하는 기업들한 대출 규모도 크게 늘렸습니다. 근데 돈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은행에도 돈이 그렇게 많이 있을 것 같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일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챙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같으면 저희 같은 개인들이 이제 집을 사겠다라고 네. 하면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고 대출을 받을 수 있죠. 물론 그 액수가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지만. 네. 근데 당시에는 불가능했어요. 일반 개인이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린다는 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모든 대출은 정부가 틀어지고 이제 일일이 허가를 해주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런 중화학 산업에 진출하는 기업들한테 몰아주기를 했던 거죠. 뭐 아무리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해도 은행은 근데 적자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정부는 은행들한테 이제 별도로 돈을 줘서 또 지원을 해줬습니다. 돈을 지원을 해주면서 세금도 깎아주고. 그렇죠. 중화학공업에 진출하는 기업들은 또 세금도 깎아줬어요. 근데 이게 가능해요? 이게 그래서 당시 정부는 계속 그 연 평균 보면은 한 2에서 5% 정도 이 적자를 봤어요. 적자 예산을 계속 편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세금 걷어서 갖고 오는 세입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았던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다시 궁금해지는 게 있죠. 그럼 모자라는 돈은 어떡하지? 그러게요. 빌렸나? 네. 한국은행에서 빌렸어요.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 찍어낸 거죠. 돈을 찍어내서 예. 충당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알고 있잖아요, 이제. 그렇죠. 돈을 많이 찍어내면 인플레이션이 온다. 네. 그렇으니까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이제 아시아 1위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됐던 거죠. 세계 1위 안 한 것만 해도 살짝 감사해야 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돈 쓸 곳은 계속 늘어나는데 돈 들어올 곳은 없으면 방법은 이제 돈 쓰는 걸 줄여가지고 맞춰야 되죠. 네. 그런데 당시 정부로서는 이제 중화학 산업 육성을 위해서 눈 딱 감고 밀어붙이는 상황이었으니까 돈을 찍어서 이제 충당하는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러다 보니 이제 물가는 계속 급등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은 내 월급에 비해서 물가가 너무 빨리 오르니까 당연히 불평불만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자 물가를 이제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단속을 통해서 막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목욕탕 요금은 얼마 이하, 짜장면 값은 얼마 이하. 야, 그렇게 정말 일일이 예, 정부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간섭을 다 한 거예요. 간섭했습니다.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뭐 암시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야.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니 그런데 이렇게까지 정부가 무리를 해서 끌고 왔는데 결과가 좀 좋았으면 좋겠네요. 어땠어요? 그렇죠. 다 수출 잘 되자고 하던 일이었는데 네. 그래서 정부는 수출 지원을 위해서 환율을 계속 평가절하했어요. 그러니까 달러에 비해서 원화의 가치를 계속 낮췄던 거죠. 그래서 1963년에는 1달러에 130원이었는데 10년이 지난 1973년에는 398원이 되었고 네. 70년대 후반쯤 되니까 이제 한 500원쯤 되었어요. 근데 당시에 우리가 이제 계속 적자를 보고 말이던 시절이다 보니까 한 700원쯤 돼야 이제 이 균형이 맞는 거였는데 이건 또 정부가 막았어요. 왜요? 왜냐하면 중화학공업은 대부분 설비, 원료 이런 거를 몽땅 다 이제 서독이나 일본 이런 외국에서 수입해야 되는데 환율을 계속 이제 평가절하되면 우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환율을 이제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아니 근데
뭐 정부가 열심히 해보고자 했던 마음은 알겠는데 뭐든지 이렇게 억지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항상 부작용이 생기던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화학 공장에서 만든 이제 여러 가지 뭐 철강이라든지 이제 이런 제품들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사실은 싸야 돼요. 처음에는 사우스 코리아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 나라니까 네, 일단은 품질이 좀 안 좋아도 가격이 네, 원체 싸면 가성비가 괜찮아 이렇게 가야 그쵸. 되는데 그러려면 환율이 더 평가절하됐어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싼 돈을 들여서 큰 희생을 치러서 공장을 만들었는데 수출이 생각만큼 잘 안 돼요. 그럼 적자가 그렇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원료, 설비 대부분을 수입하다 보니까 적자 폭은 공장을 돌릴수록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네. 1979년에는 이제 2차 오일 쇼크까지 생기면서 석유 가격이 오르자 적자는 더 커졌습니다. 아유, 박사님 점점 네, 우리가 지나온 길이긴 한데 그렇죠. 다 왜 알고 이렇게 있는 또 이야기지만 듣는데도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이 정도 되면은 어디서든 좀 메꿔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메꿔야죠. 그래서 어떻게지? 정부가 나서서 외국에서 돈을 빌려왔습니다. 흔히 말하는 어, 외채. 나이 드신 외채. 분들은 기억나는 외채. 그래서 1977년 우리나라 수출은 100억 불을 돌파했다고 대대적인 이제 그 아주 축제 분위기였어요. 네. 근데 1980년 그러니까 3년 후에 보니까 우리나라 외채는 271억 달러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1년 수출액을 다 그대로 버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죠. 근데 외채가 271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망하기 직전이었죠. 그러니까 음, 뭔가 잘해보려고 정부가 나서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고 집행을 했는데 이게 생각만큼 잘 안 됐던 거죠. 그럼 이 정도 되면은 정부도 이거 뭔가 잘못됐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방향을 좀 틀어야 하나? 이런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누구나 알고 있었어요.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물가가 급등이 계속 이어지면 통화량을 줄여야 되는 거죠. 흔히 말하는 유동성을 이제 줄여가지고 물가를 네. 잡아야 되는데 중화학 공업 육성은 이제 포기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보니까 계속 통화량이 늘어나는 거를 그냥 지켜만 보는 거죠. 음, 그러면 이제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러면 정부로 재정이라도 이제 예산을 긴축을 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데 국방비 들어갈 거는 계속 있고 그 다음에 당시에는 아직 농업 비중이 크다 보니까 네. 추곡수매 아, 가을철에 네. 나오는 벼들을 이제 비싼 가격에 사줘야 되고 또 비료 가격도 보조해줘야 되고 근데 여기서 계속 적자가 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정부 지출도 줄일 수가 없고 그래서 참다 더 이상 안 되던 상황인 1979년이었습니다. 그래서 1979년에 정부는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이제 선언을 합니다. 어떤 방향이었나요? 그때까지는 이제 정부가 주도해서 자, 이 산업을 키우고 이 산업을 담당하는 기업은 누가 담당한다라고 그래서 정부 주도형 수출 중심 전략 산업 보호 육성이라는 이제 이런 산업이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경쟁 제품이 들어오는 거는 관세로 막고 우리 음, 수출은 되게 많이 하고 그런데 해보니까 이제 특정 산업을 키운다고 이게 자꾸 경제를 망치는 것 같다. 그래서 시장에 넘길 건 넘기자. 네. 정부는 손을 뗄 건 떼자. 어, 라고 해서 1979년 4월 17일 날 종합경제 안정화 시책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뭐 주요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일단 개발 속도를 좀 늦추겠다. 네. 그 다음에 대규모 투자도 좀 천천히 하겠다. 그리고 시장에 맡길 거는 시장에 맡기겠다. 그러면 정부는 뭐 하자는 거냐? 정부는 이제 그 동안에 소외됐던 영세민의 지원을 음, 늘리고 네. 그 다음에 특정 기업 육성 이런 것들은 이제 안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었던 거죠. 드디어 70년대에 예, 이때의 정부 주도형에서 시장 기능을 좀 더 강화하는 예. 이러한 방안들이 조금 더 나왔었군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정책 전환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1960년부터 한 20년 동안 국가가 쭉 움직여 오던 방식을 대폭적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내부적으로 이제 여기에 맞춰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음, 여기에 더해 이제 79년 10월 29일에는 이제 박 대통령이 이제 그 시해되는 사건까지 그렇죠. 네. 발생되다 보니까 이제 이걸 누가 책임지고 어떻게 할 거냐. 저- 라는 이제 문제에 봉착하게 된 거죠. 정말 혼란의 시기였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수습을 했나요? 뭐 1212 쿠데타로 이제 집권한 군부 세력이 일단 정권은 잡았는데 네. 잡고 나서 금고를 열어보니까 텅 그렇죠. 비어 있는 거고, 지금 말이 예. 아닌데. 그리고 이제 경제는 또 엉망진창이고, 그래서 이거를 되살리려면 이제 얼마 전에 발표했던 종합 경제 안정화 시책이라는 것을 시행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음, 판단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왜 이런 시책까지 나오게 됐냐라고 물어보니까 물가가 너무 올라서요. 라는 답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모든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물가 안정에 맞춥니다. 물가 안정. 예. 그래서 물가 안정을 시키려면 돈을 적게 풀어야 돼. 그래서 모든 정책 금융을 중단해서 시중에 통화 공급량을 줄였습니다. 네. 그 전까지는 이건 중화학 산업 육성용이에요. 그러면 따로 돈을 쓸 수 있었는데 다 묶어버린 거죠. 음, 그 다음에 기준금리를 낮췄어요.
기준금리를 낮추고 그다음에 무역 장벽 관세를 대폭 낮춰서 외국의 소비재가 낮은 가격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이제 국산품은 비싸고 품질이 안 좋다라고 했는데 네. 이제 질 좋고 저렴한 수입품을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이제 하자는 것이었죠. 근데 이런 식으로 수입품이 막 들어오게 되면은 또 국내 산업이 타격을 받게 되는 부분들이 또 생겨날 텐데요. 그렇죠. 그래서 극심한 반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시 정부는 이제 경쟁을 통해 살아남으면 된다. 음, 그래서 물론 한꺼번에 다 연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국내 산업이 어느 정도 경쟁력이 좀 있어 보이는 그 분야부터 먼저 이제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뭐 치약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아하. 예. 그래서 생각과 달리 많은 기업들은 이 고비를 잘 넘겼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와 더불어서 이제 정부 예산도 이제 허리띠를 졸라맸죠. 긴축 재정 정책을 펴기 시작을 했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정부가 돈을 적게 써야만 사회에 풀리는 돈이 적어지고 물가가 안정되는 거죠.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이것이 잘 시행만 됐다면은 네. 성과가 좀 났을 것 같은데요. 났어요. 정말 무섭게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그래서 1982년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1979년부터 81년까지 연평균 물가 상승률은 매년 20에서 30%에 이르렀는데 이것이 이제 한 자리 숫자로 낮아졌어요. 네. 그리고 83년부터는 2에서 3% 수준으로 안정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플러스 그다음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던 유가가 1981년 후반부터 낮아지기 시작했던 것이 이제 큰 도움이 됐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가게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물가 상승 부담이 없어지고 연료비도 내려가고 그러니까 생활에 여유가 좀 도니까 이제 소비에 쓸 돈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임금이 이를테면 연 20% 올라도 물가가 30%씩 오르면 더 가난해진 거죠. 아, 그랬구나. 예. 근데 이때부터는 물가가 낮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음, 그러다 보니까 소비 여력이 이제 좀 있는 거죠. 오히려 생기는- 생기겠네요. 예, 생기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이제 은행에 돈을 맡겨도 물가를 못 따라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은행 예금 이자가 18% 그러면 우와라고 하셨는데 물가 상승률이 물가가 더 25% 높으니까. 30%니까 은행에 돈을 안 맡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은행에 돈이 없었어요. 근데 이때서부터 물가가 안정되니까 은행 이자만 받아도 괜찮겠는걸?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금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에서 8%로 낮아졌지만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많이 저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은행은 이렇게 늘어난 저축을 기업들한테 제대로 대출해줄 여력을 이제 갖기 시작을 한 거죠. 이게 지금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 이야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딱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보면. 야, 40년밖에 안 된 이야기인데 네, 굉장히 생소해요. 생소하죠. 네.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은 꽤 길죠. 예, 그런가요? 예, 꽤 길기도 했고요. 또 이런 일을 했던 주체가 하필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사랑받지 못하는 이제 미움의 대상이었던 전두환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뭐 좋게 평가를 하기 좀 꺼려하는 것도 원인입니다. 뭐 1980년 새로 집권한 대통령이 새로운 방향을 내가 딱 만들어냈다. 이건 아니고요. 그죠. 이미 있었던 그 전부터 거를 문제점을 시행했던 인식을 거. 하고 네.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했던 것들을 야무지게 시행을 했던 거죠. 칭찬해줄 것은 이제 물가 안정이라는 확실한 목표를 설정하고 네. 이를 위해서 이를 담당하는 사람들한테 모든 권한을 몰아줬던 거죠. 아하. 또 다 우리 국민들의 또 희생이죠. 어떻게 보면.